가장 강력하게 시행한 정책이 이제 일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이라든가 정규직화 정책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2011년도부터 바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2010년에 막 7월 1일에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방식하고 비슷한 건데요. 내가 그냥 내 힘으로, 그러니까 구청장 권력을 가지고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냐, 그런 생각을 좀 했죠. 네. 또 제가 이제 사실은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을 할 때 노동 문제를 다뤘는데, 그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저한테 준 숙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걸 못하고 왔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민주인권 평화도시 광주이고, 그리고 이건 민간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공적으로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숙제가 저한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산구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이제 생활임금이라고는 명칭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된 어떤 임금을 주는 그런 거를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 표현을 하자면 인간과 노동에 대한 A, 이게 정치나 행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과 노동에 대한 A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정치를 한다, 행정행위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즉,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지 않는 정치와 행정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한 건데요. 생활임금도 그런 차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원래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라고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개는 최저임금만 주거든요. 예. 그러면 최저임금만 준다는 거는 하여튼 그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할 수 있는 조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삶을 위한 노동에 대한 A가 아니죠. 인간에 대한 A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가령 전국에 지금 대개 최저임금이 7,530원이면 저희 생활임금은 지금 9,870원으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높게 늘 책정을 해갑니다. 예. 했는데 이제 오늘도 사실은 나오기 전에 그런 그 문제 앞에 직면했어요. 저희 지금 그 육아 도우미가 한 200여 분 저희 구에서 활동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임금을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임금으로 올리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광주시에서 육아 도우미는 그 구청에서 이렇게 고용하는 분들입니까? 저희가 관리 운영은 하지만 국비하고 시비를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맘들 아이들 이제 그러니까요. 돌봐주는 그런 건데, 관리만 구에서 하고 예산은 국비 그렇죠, 시비로 나오고. 국비 시비죠.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생활임금으로 올려라. 그리고 그 생활임금으로 되는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부담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광주시가 이제 그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7,000원대, 8,000원대, 9,000원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9,000원 되고 시의 생활임금이 8,800원 되고 그 최저임금이 7,000원 되니까 예. 약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했죠. 시에 그러면 이 생활임금만큼 시에서 일단 주고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생활임금만큼을 붙여서 생활임금으로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보라, 그렇게 해놓고 왔는데요. 사실은 최저임금의 악용, 비정규직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그렇죠.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관련한 3법을 만들 때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2년 이상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했는데 2년이 되기 전에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죠. 지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훨씬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걸 올리지 않고 우리가 정치하고 행정, 즉 국가가 존재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좀 개선해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이 좋은 의지, 뭐 선한 의지, 그리고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한들 이게 실현 과정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깊어지면 이게 또 가슴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대목에 정치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 그러니까 노무현 시대를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시대는 정치의 기반이 너무 약했어요. 정치의 기반이. 즉 사회적인 관계를 제 편으로 하자면 평화롭게 엮어가기 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거기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 과정,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정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과정이 너무 빈약했죠.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앞서지만 늘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게 저항을 하니까 사실은 성과는 내지 못하고 시끄럽기만 하는 그런 결과가 왔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대목에서 조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6%로 올리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 삶을 좀 꾸려가는데 필요한 정도다라고 봤을 거예요. 실제로 욕심대로 하자면 훨씬 올리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 제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제약들을 다 풀고 나면 이미 그때는 최저임금 수준이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즉자적이고 좀 임시방편처럼 보이지만 일단 이거를 작동시켜서 패러다임을 바꿔가려고 시동을 건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기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좀 바꿔주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이제 구조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도